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올해 3분기에도 강력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2분기 성장률 3%와 다우존스, 월스트리트 전망치 3.1%는 밑돌았지만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지난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활성 사용자 수가 시장의 예상에 미달함에 따라서 시간 외에 거래에서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4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402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2억 9천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33억 1천만 명을 하회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분기 655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3.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의 매출 예상치는 645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1달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파병한 이 군 10,000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술주들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 어느 정도 불안감이 휩싸이면서 3대 지수 자체는 약세장으로 마무리를 하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3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는 2.8%로 나오게 되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예상치가 3.1%였던 것만큼 결과치 자체는 어느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ADP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보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웃도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기업들의 이슈도 꽤나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일단 슈퍼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이 회사의 신뢰성 의문을 제기를 한 다음에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MD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여파가 오늘 주가에 조금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10% 이상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보여줬으면서 이렇게 점점 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지만 4분기에는 전망이 다소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빠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전략과 전망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톡톡한 경제에서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고려아연의 하얀가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0.2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은 0.33%, 나스닥은 0.56%까지도 낙폭을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 마감 후에 두 회사의 실적이 발표됐죠. 두 회사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렸다가 지금은 두 회사 모두 애프터마켓에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까지도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하며 4.3% 선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35%나 하락을 했는데 모든 구성 종목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AMG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이 AMD의 실적 발표 후 주가 폭락이 전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오펙 플러스가 12월로 예정된 원유 증산을 한 달 이상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최신 M4 그리고 M4 프로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 미니를 애플이 또 지난 30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데스크톱 본체랑 같은 기능을 하는데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2.7cm로 굉장히 작아서 한 손에도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M4 칩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까지도 지원합니다. 내일 있을 애플의 실적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서 준수한 실적 내놨습니다. 매출 655억 9천만 달러, EPS 3.3달러입니다. LSEG 예상치가 매출 645억 1천만 달러, EPS 3.1달러였기 때문에 모두 상회를 한 거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의 분기에서는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0달러대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AMD의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주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AI 수혜주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법인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사임을 하자 AI 관련주들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알파벳입니다. 3%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알파벳, 그 여파로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장중에는 사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시나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405억 9천만 달러, EPS 6.03달러를 발표했습니다. LSEG 예측치로는 매출 402억 9천만 달러, EPS 5.25달러였으니 역시 메타도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4분기 매출은 450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중간값이 분석가들의 합의치였던 463억 달러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수한 실적에도 일일 활성 사용자가 예상보다 낮아서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3%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1.4% 하락하며 17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AI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로 여겨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감사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였는데요. 언스트앤영은 증권신고서에 인용된 사임서에서 최근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률과 전문가로서의 의무에 따라 더 이상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측은 언스트앤영의 사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미국 증시 개장 초 한때에는 38% 선까지 폭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32% 폭락하며 마무리를 지었고 종가는 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살펴볼까요?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3분기 실적을 공개한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14억 4천만 달러, EPS는 전년 동기 대비 0.01달러 늘어난 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NSEG 예상치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 121억 1천만 달러, EPS 1.47달러 모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인기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젯바운드의 매출이 3분기에 1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분석가 예상치인 16억 3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요. 마운자로 역시도 31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석가 예상치 36억 2천만 달러 달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도매업체가 2분기 말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던 탓에 3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내놨지만 이 해명이 분석가들을 달래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6% 넘게 빠지며 84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딧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첫 분기에 흑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41.97%나 상승을 하면서 11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SEG는 원래 주당 7센트의 손실을 예상했는데 레딧은 EPS 16센트를 보고했고요. 매출 역시도 3억 4,840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68%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레딧은 4분기 매출이 3억 8,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인 3억 5,79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레딧 CEO인 스티브 허프만은 3분기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며 레딧과 우리 커뮤니티의 강력한 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년 전 미국 대선 뒤에는 환율이 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의회를 장악할 때는 그 파장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한국 경제가 복잡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수출과 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 무역 규제와 같은 파괴적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6.48%나 급등한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1,4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적자 확대 우려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한국 국고채 금리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증가시켜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지속은 글로벌 무역 위축으로도 이어져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함께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가 된다면 글로벌 무역에 약 1조 달러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비판도 현재 존재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와 또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전망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는 고령층 중심의 취업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하락에도 가계대출을 업고 순이익이 16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6조 5,80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5.9%나 상승한 수치고요.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규모가 훨씬 더 증가를 했고요. 비이자이익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 마진은 축소가 됐지만 대출 규모 확대가 이를 상쇄해서 이자 수익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 및 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 감소 효과가 최소화가 됐고요.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가격 상승과 유가증권 운용이익 증가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은 각각 누적 순이익 3조 2,254억 원, 2조 3,1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도 각각 4조 3,953억 원, 3조 9,856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뒀었고요.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조 6,591억 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45%나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농협금융의 비이자이익은 21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5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분기에서 3분기 그리고 202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15조 6,498억 원에서 16조 5,805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대 금융지주 3분기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살펴봤을 때 KB금융이나 신한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이익이 1.3%, 3.3%, 3.6%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비이자이익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KB금융이 60%대, 하나금융이 63%, 우리금융이 69%, NH농협금융이 210%나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이자 마진은 줄었지만 대출 확대와 채권 평가 이익 그리고 유가증권 운용 수익 등이 비이자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해서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의 보조금 지원까지 수소차 선도를 위해서 중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이를 포기하면 좀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에 중국 광저우에 HTWO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6,500개의 수소연료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수소차 넥소와 대형 트럭 엑시언트에 장착될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수소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난해 수소차 판매량이 7,653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쌍탄, 즉 2030년에는 탄소 배출이 정점이 될 것이고 2060년에는 탄소가 중립이 될 것이다. 이 목표 아래 수소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2035년까지 누적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중국 시장에서 수소차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수소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AI발 가전 고도화에 삼성 냉장고 퀄컴 칩을 싣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가전제품에 퀄컴 칩 탑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전이 점점 더 지능화가 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품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퀄컴의 고성능 칩을 가전에도 도입해서 AI 기반 기능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갤럭시 S25에 퀄컴 칩을 탑재하면서 발생하는 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가전제품에도 동일한 칩을 적용을 해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계획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가전제품에는 주로 전력 제어나 센서 감지와 같은 이런 기능을 위한 저성능 반도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이 접목된 가전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고성능 칩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AI 기능을 통해서 세탁물을 분석을 하거나 식재료 상태를 파악해서 사용자에게 레시피를 제안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AI 기반 기능을 갖춘 가전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온디바이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한 가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전력 고성능 신경망 처리 장치 등 다양한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같은 주요 가전에 퀄컴 칩을 작용함으로써 AI 기능의 정확도와 또 반응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퀄컴 칩을 가전에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영업적 포석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엑시노스 2500 대신에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신제품의 갤럭시 S25에 탑재할 계획인데 퀄컴 칩의 높은 가격이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전제품에도 퀄컴 칩을 적용함으로써 구매량 자체를 늘려서 칩 단가를 낮추고 비용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전략이 삼성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례 무산됐던 인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재생도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 제철소의 건설에 5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 진출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포스코는 이번에는 인도의 대표 철강사인 JSW그룹과 손을 잡고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인도의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인데요.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디샤주에서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12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환경 반대와 중앙정부의 인허가 문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도 국영 철강사와 합작 시도, 아다니 그룹과의 협력 등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지만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도전에 나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6.7%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세계 최대 성장 시장이고요. 철강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력하는 JSW그룹은 인도 최대 철강사고요. 인도 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JSW와 협력을 통해서 인도 제철소 건설을 재추진하면서 인도 현지에서 철강 생산에 완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번 제철소는 연간 500만 톤 규모고요. 포스코의 기존 인도네시아 제철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 외에도 JSW와 2차 전지 소재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JSW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뉴욕 증시 자체는 지금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GDP도 나왔고 고용 지표도 좀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주들 쪽에서 실적 자체가 조금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오지는 않았고 또 GDP도 예상보다는 좀 하회를 했다라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GDP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숫자 기준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가 찍힌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경기는 지금 현재 굉장히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랜딩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의 3대 지수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조정의 폭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약했네. 생각보다 조정이 깊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매크로 이슈로 조정을 받았는가? 두 번째, 매크로 이슈를 제외하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슈로 조정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없다. 여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 대선에 따라서 이 강달러 기조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투자 어떤 심리는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숫자는 하회했지만 이 숫자를 하회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개별 기업 이슈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혹은 실적 외에 알파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오늘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경기 연착륙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은 않다라는 점도 꼭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업들 간의 개별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AMD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는 보다는 좀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컨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 거기다가 인텔까지 지금 줄줄이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유의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AMD 실적부터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AMD의 어떤 키워드가 뭐였죠? 엔비디아의 대항마,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자. 네.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AMD의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AMD 개별 기업에게는 분명히 악재죠. 엔비디아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역시나 엔비디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AMD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벳이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고 그나마 어제 미국 증시가 이 정도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알파벳에 대한 주가 상승이었거든요. 알파벳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느냐?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떤 매출액의 성장세를 놓고 보면 여기서도 또 한번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HBM이 많이 팔렸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AMD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IT의 전체적으로 센티멘탈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져올 부분은 얕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에 대한 이슈로 오늘 빠진 건 아닙니다. 회계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또한 단기적으로 센티멘탈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HBM 혹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저는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두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메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쪽의 애저도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이라서요. 본장을 좀 가봐야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상대적으로 메타는 아직 실적 가이던스 대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왜 빠지는가? 결국 이제 메타가 갖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페이스북 이러한 부분에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용자 수입니다. 우리가 OTT 이야기를 할 때 작품이 흥행하고 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가입자 수잖아요. 지금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그리고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수가 많아야지 광고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은 다 선방을 했지만 바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실망감을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이던스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AI가 흔들렸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돈을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메타에서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4분기 이러면 또 영업 마진율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메타의 주가가 시간에서 좀 낙폭을 키우고는 있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보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하락 기조가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AI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실적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기업들의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향후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 전망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은 이 기업들이 실적을 내오면서 AI가 아직까지는 견제하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AI 시장의 전망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는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내놓는 성적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서 AI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쓰고 소재를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연하게 나뉠 수 있죠. 수혜를 받는 쪽은 당연히 하드웨어 쪽. 근데 이제 아직까지 덜 수혜를 받는 쪽은 아웃풋은 뭐죠? 이 AI라는 것은 이제 기반을 삼아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플랫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메타를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조금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풋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풋이 늘어나면 지금 활짝 웃고 있을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웃는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봤었을 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팀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나인더가 한 팀이 되었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또 한 팀이 돼서 공교롭게도 지금 두 팀 간의 수급 핑퐁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어느 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조금은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하나인더가 좀 조정의 폭이 깊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좀 먼저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HBM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 AI 쪽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가장 이제 이 판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MS의 코파일럿 제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나와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아직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한길과 컴퓨터, 한컴 아시죠? 한컴 오피스. 이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세무, 회계, 인사, 노무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플랫폼이 있거든요. 왜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SK나 LG처럼 삼성처럼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압축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주목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말 상반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연 이틀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시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내일 있을 컨퍼런스 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누차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디램이라든지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의 인사를 교체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인사를 교체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지금 마음을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HBM3E에 대해 8단이 되었든 12단이 되었든 정확한 현재 상황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리고 된다면 언제부터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해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날로 시장 점유율이 원래도 가장 높았지만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만 해준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도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추세를 돌릴 만한 건덕질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의 어떤 매수 주체, 수급도 중요하지만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의 명확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실적에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것 좋으면 갈 거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HBM에 있어서 어디까지 왔는지 확실한 대답이 있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니까 실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제 확정 실적이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잠정 실적 자체는 시장의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안겨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잖아요. 일단 잠정 실적 발표 저는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는 좀 속상했지만 미리 매를 맞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네라는 어떤 분위기만 좀 심어주면 저점 매수가 확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좋다 좋을 것이다 얘기했다가 안 좋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잠정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실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큰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요소로 작용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지금 성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성장을 하려면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이던스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찍히는 실적 자체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이 컨퍼런스 콜에 있어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정정해 드리자면은 컨퍼런스 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3분기 어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근데 생각보다 좀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네. 같은데요. HBM을 선도하면서 삼성전자와 격차를 조금 더 벌려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현재 시장에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주가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없는지 그리고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유효할지 하이닉스에 대해서 포트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을 어떻게 이제 나눌 거냐? 7대 3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3, SK 하이닉스가 7. 그러니까 주식의 특성 중에 가는 기업이 더 가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어떤 흐름들이 뭐 1, 2개월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높여갈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게 하나 있었죠. 청주 공장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또 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주 공장이 지금 또 진행이 되면 거기에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면 소재가 필요하죠. 그럼 그 소재를 또 깎으려면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 밸류체인들은 한 번 더 이 뉴스에 따라서 저는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도 좋긴 하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좋은 건 가격적인 메리트 그 외에는 아직은 확인이 불가. SK 하이닉스는 가격도 괜찮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괜찮고 업황 자체가 이미 내년 물량 다 완판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최대한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빠르게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캐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늘어난 만큼 또 수익에 반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언제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안에는 올해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도 한 번 더 넘어가는 것을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캐파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잘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고점 다시 한 번 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3, SK 하이닉스가 7 이렇게 좀 포트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단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냐 TSMC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당장 내일이 11월 달에 시작이잖아요. 11월 달에 들어서서 바라보면 좋을 반도체 소부장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TC 본딩, 하이 본딩 기준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한미 반도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이원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필요하고 삼성전자를 자꾸 보채는 겁니다. 너네들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세 기업이 이 HBM을 공급을 했었을 때 단가적인 부분도 풀 수 있고 품질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미 반도체가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너무나 높은 독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단가라든지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속내를 모르는가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미 반도체는 가만히 손 놓고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우리 말고 다른 기업을 개발하려 하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 고객사의 다변화. 그러니까 마이크론 쪽에 대한 매출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하나 인더냐 한미 반도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느 기업 하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룸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저는 선택을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미 반도체보다 하나 인더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좋은데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5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더가 만약 정말로 이 한미 반도체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인식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물량 부담이 없는 쪽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장비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듭니다. 어차피 제품은 더 작아지고 더 가늘어지고 더 미세화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봐야 되는 현미경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 부품사 쪽을 혹은 소부장 쪽에서 보신다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파크 시스템즈를 올해 하반기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화인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한 끗 차이로 성장률 측면, 지금 상승률 측면을 봤을 때 한화인더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봐야 될 반도체주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결국엔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서 더 가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퍼즐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안 가는데 소부장주들의 상승을 기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잘 따라가만 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우리가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20만 닉스 이야기하잖아요. 20만 닉스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도 앞서 언급드렸던 기업들 시세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집중은 SK하이닉스의 20만 닉스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돌파 이후에 그 밑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20만 닉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 밑을 잘 다지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 와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분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의 향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잠시 후 계속해서 개장 방송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밤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이슈 속 오늘은 코카콜라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의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출시한 콜라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콜라인 만큼 가장 잘 알려진 탄산 음료 브랜드이자 글로벌 음료 산업에서의 거대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죠. 현재는 전 세계 약 200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8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코카콜라는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약사인 존 펜버턴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당시 두통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양강장제 시럽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는 코카나무의 잎, 코카나무의 열매, 탄산수 등으로 콜라를 만들어 의약품으로 판매하다 이후 이를 청량음료로 만들었습니다. 1888년엔 사업가 아사 캔들러가 이 레시피를 사들여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했고 대중적으로 상업화하면서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캔들러는 코카콜라 시럽에서 마약 성분인 코카인을 뺐고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코카콜라를 미국 전역에 알렸습니다. 코카콜라 특유의 흘림체 로고와 독특한 병 디자인도 채택하면서 코카콜라의 브랜딩을 강화했죠. 코카콜라는 20세기 초부터 미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코카콜라는 미군에게 콜라를 독점 공급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카콜라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하며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코카콜라는 제조법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과 소문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한 코카콜라 제조법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조법을 담은 문서는 지구상에 딱 한 부만 존재하며 정확한 제조법은 몇몇 소수의 이사진만이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제조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굉장히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빨간색 로고와 병 디자인은 코카콜라의 상징이 됐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장한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코카콜라가 여름에만 판매되는 음료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히자 겨울에도 판매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었는데요. 또 1993년에는 북극곰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코카콜라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내기도 합니다. 코카콜라는 또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전개해왔는데요.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캠페인이나 행복과 같은 가치를 브랜드에 담아내며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료 제품군을 확장했습니다. 탄산음료 외에도 주스나 스포츠 음료, 커피, 차, 물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출시했죠. 주요 브랜드로는 스프라이트, 푸즈티, 미닛메이드, 파워에이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인 다사니와 스마트워터 등을 내세우며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시장 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도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 감소에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설탕 함량을 줄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설탕 제품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 제로가 있죠. 기존의 코카콜라와 비슷한 맛을 제공하면서도 설탕은 없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걸로 알려진 유명인들도 있죠. 콜라 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이른바 코카콜라 버튼도 있는데요.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집사가 코카콜라를 대령하곤 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코카콜라 사랑도 유명한데요. 버핏은 매일 355ml의 콜라를 5캔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콜라 사랑은 투자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987년 코카콜라 주식을 처음 매입한 그는 약 7년 동안 주식을 사모으며 현재는 4억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카콜라의 3분기 순매출은 11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FCG가 예상한 116억 달러를 웃돈 수치인데요. EPS도 77센트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인 74센트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큰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3일 실적 발표 후 이틀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높은 제품 가격이 수요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가운데 코카콜라는 최근까지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요. 실제로 3분기 코카콜라의 제품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상승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인 겁니다. 이는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코카콜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회사 측은 중동 전쟁과 멕시코, 인도의 악천후 등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는 내년부터는 가격 정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조 344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 넘게 올랐는데요.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7%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게 왔다. 고려아연, 하한가, 3전 실적 발표. 네, 조금 전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달 초, 10월 초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실적이 부진한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액 단에서는 잘 나왔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하회했다라는 부분은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고려아연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행했습니다. 다만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사업 쪽에 좀 발전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더욱더 더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분 35%를 가지고 있고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3%가 고려아연 측에서는 참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지분 자체를 희석시킨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유상증자 발행을 어디다 쓸지에 관련된 투자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했었는데요. 자, 우선 고려아연 이번 기회로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7만 원은 너무 할인된 가격이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고가 기준으로는 150만 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08만 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 마감 시황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하나하나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0.92% 약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2,59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8%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738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양 지수가 흘러내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 SK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는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위 네이버, 그리고 4위는 한미 반도체, 5위 강원랜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TC 본드를 좀 공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좀 경쟁 구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한미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경쟁 우위에 있다는 상황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고려아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이 고려아연을 어제 사내를 든 모습이었는데요. 2위는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 바로 이후에 더욱더 자세한 모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한미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파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장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자, 2위는 고려아연이고요. 3위는 삼성물산이 차지했습니다. 자, 4위는 현대차, 그리고 5위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차지했는데요. 4위는 LG생활건강이고요. 5위는 코덱스 200이 차지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갭이 떠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개장 직후의 모습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한 9조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0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는 10.8% 정도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DS 부문만 떼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3조 8,6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가 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는 한 2조 5천억 정도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컨콜에서 전영현 DS 부문장이 또 갈아엎는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게 될지 이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움직였던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미 대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리스는 정체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약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 우크라 재건이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내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될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더불어서 윤 대통령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열리게 될 이 평화회의에서 우크라 재건 지원단을 보내겠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크라 재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DYD나 현대 에버다임이 가장 큰 관련주로 좀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전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분하게 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부분이 좀 킥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출액이 한 34.9% 큰 폭으로 좀 오르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여전히 AI에 대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은 또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머스크가 X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용 가상 OS 출시 발표를 예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이 겹쳐지면서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받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 테슬라에 있어서 그 디스플레이에 문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국내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있었고 어제는 네이버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AI 기능을 활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쇼핑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같이 좀 베타 오픈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움직였던 테마는 아니고요. 어제 밤에 나왔던 속보라서 제가 추가를 좀 해놨는데요.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의 원전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에 주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 보류를 한 거고요. 이걸 발주했던 체코 전력공사는 계획대로 갈 거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시간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일단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프랑스 전력공사랑 웨스팅하우스가 이 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독점 당국은 그 절차대로 일단 선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잘 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원또속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소식과는 별개로 AI랑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원전도 많이 지어야 한다라는 큰 프레임은 똑같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끌고 가게 될지는 개장한 이후에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쯤에 컨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앞두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하는지 기사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BM3E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HBM3 12단 제품이 개발을 했다라고 이번 2월에 이야기를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컨콜을 진행할 때는 2분기 중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상반기 안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7월 달에 실적 발표 후에 컨콜을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다시 좀 이연을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HBM3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연내 공급도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나오게 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HBM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밝힐지를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나왔던 엔비디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12단 제품이 원래는 연내에 양산될 거로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세대 HBM4, 그러니까 지금 HBM3E 12단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미 지난달부터 SK 하이닉스는 공급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뛰어넘고 HBM4에 승부를 걸 것인가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따져봤을 때도 오르는 종목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지금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2% 하락을 하면서 2,575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3% 하락을 하면서 734포인트 선에서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로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장전에 발표가 됐던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79조 1천억 원으로 YOY 대비했을 때 17%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은 9조 1,800억 원으로 YOY 대비했을 때 27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29조 2,700억 원으로 YOY 대비했을 때 78%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8,600억 원이 찍혔습니다. 일단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5조 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더불어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기름의 경우에는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요. 서버용 DDR5는 1B 나노 전환 가속화를 통해서 32GB DDR5 기반에서 고용량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라고 나왔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컨퍼런스 콜을 열어보고 조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0.68%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5%로 그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에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여준 것도 그 영향이 좀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디램의 생산 기지로 낙점을 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던 공장이 바로 청주의 M15X 공장인데 이제 설비 발주를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 0.73% 떨어지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78%대 하락폭 모두 다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5%로 낙폭이 그래도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가장 얕게 보여지고 있는데 2026년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유로7 기준에 맞는 차량을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에코프로 실적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불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0.13%로 그래도 가장 얕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0.65%, 0.75%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그래도 낙폭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2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적인 맵을 열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모든 종목군들에 있어서 하락불이 들어온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발 어닝 쇼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우리 증시에는 악영향으로 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간 앵커가 브리핑했다시피 지금 원전 쪽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6.73%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0.42%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없지만 그래도 현대로템은 오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0.16%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어느 정도 지금 수그러든 상태로 돌입을 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몇몇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체크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북한군이 어느 정도는 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한 상태고 몇몇 군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방산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한온 시스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 지금 마찬가지로 2.28%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2.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낙폭을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0.3%, 이수페타시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와 있고요. 3%대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대로 하락세를 좀 더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조금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이 하락장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1.03%대 하락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0.17% 그래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히토류 무첨가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LG 이노텍 쪽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간 브리핑에서 전달해 드렸다시피 금융주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의 이 하락장 자체를 좀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이 조금 더 얕은 종목들로 찝어보자면 중소기업, 이 IBK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9%로 그래도 낙폭이 조금 얕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보험이 1.3%대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4%대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터넷 혹은 게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업고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인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해외에서 플랫폼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 하락장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3.8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0.87% 하락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합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락분을 방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1.38% 떨어지면서 그래도 게임주도 오늘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를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도 있고 건설주들도 있는 이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이슈를 업고 0.68%로 그래도 이 종목군 안에서는 낙폭을 좀 얕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1.24% 떨어지고 있고요. LG전자가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를 꼽아볼 수가 있는 게 커머셜 서비스 섹터입니다. 일단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1%대,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7%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자체는 1.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1.2%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미니진이 다시금 대표직으로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확정된 것으로는 이사직으로 복귀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도 대표 자리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경영권에 있어서 분쟁이 조금 더 점화가 될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맵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상승 종목이 몇 개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냥 사담으로 시장 좋은 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출발에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정 실적이 나왔고 DS 부문은 특히나 예상치보다도 좀 못 미치게 나왔고 QOQ 대비해서 2조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어닝 쇼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5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4 대에서 내년 하반기에 생산하고 또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컨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전부터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상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HBM4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양산 시기 그리고 어떤 공급량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이제 레거시 문제도 아직까지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HBM3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HBM4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언제 이제 양산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사실상 바닥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실적보다도 저는 컨퍼런스 콜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왔다. 그럼 결국에 이제 반등을 하려면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컨퍼런스 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잠시 후죠. 이제 10시 때부터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부진함은 HBM3 이 5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게 될지가 코멘트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HBM4 내년 하반기에 개발하고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일단 들어와 있긴 한데 컨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낙폭이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1.8% 하락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같이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좀 양전에 성공한 모습 보입니다. 삼성전자 59,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사실 20만 원 안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았는데 거의 19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SK 하이닉스 역시 좀 필요한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단기 등락폭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이제 AMD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는 이제 잘 나온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장폭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가량 증가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번 분기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11월 20일에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그 상반기 때처럼 엄청나게 이제 고성장을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란 게 결국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둔화되는 시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을 저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증시 보게 되면은 S&P 500 중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 메가캡 그리고 라지캡
포함된 기업들이 거의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AI 기업들이 조금씩 성장폭이 둔화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스몰캡을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좀 주도해 왔었고 앞으로는 이제 상승폭이 그 이전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M7 기업들이 상승을 해야지 미국 증시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아마존에 대한 실적까지 조금 저조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또 단기적으로 등락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긴 관점으로 호흡을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꽉 찬 양봉으로 지금 차트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9시, 10시 좀 넘어서부터 속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독점 당국에서 일시 보류 조치를 좀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AI랑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원전 필요하다라는 그 기본 틀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일시 보류? 계속 또 원도속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전략들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악재 해소가 좀 돼야지 시원하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전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유망한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엮인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갔던 게 이제 두산 에너멜리티인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마이너스 한 7%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악재 해소가 먼저 우선시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이제 태도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 해소가 먼저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플러스권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좀 부진하게 전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도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길게 보면 내년 5월까지 일라이릴리의 그 상륙도 시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좀 작은 종목들까지 엮여서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비만 치료제도 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주가상에 너무 좀 많이 반영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 한미약품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평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뭐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정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제 바이오주들은 좀 눌렸을 때 좀 사야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대장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블루엠텍까지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좀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쪽은 한미약품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미약품은 최근 또 경영권 분쟁 이슈도 같이 붙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룸이 열려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태영건설, 대웅제약, 율촌화학, 영풍, 티웨이항공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대웅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대웅제약도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수익을 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톨리눔 이제 톡신인 나보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후 실적에 따라서 오늘 이제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지금 꼬리를 달고 조금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추세를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 이제 바이오 전시회 때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은 게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제가 이제 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웅제약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에이징랜드, 스페코, 덕산테코피아, 에이스침대, 젠백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스페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대선 이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에서 지금 새 수장이 또 등장을 했는데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이 방산주에 대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형주단보다는 소형주 쪽에 일부 수급이 좀 옮겨가는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형단보다는 중소형단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에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중소형단보다는 여전히 뭐 대형주단, LIG 넥선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평가된 뭐 현대로템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방산이 또 가장 대표적으로 엮이기도 하잖아요. 대선은 11월 5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있어서 사실 완전 개봉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11월 5일 생각했을 때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럼 그때까지는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뭐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장세가 좀 유지될 거다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지율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다만 이제 유리한 게 지금 트럼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항상 상승 추세를 좀 유지했던 게 항상 방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되더라도 사실 방산 쪽은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종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국에서 방위비를 좀 증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무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 기업들의 또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좀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전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게 좀 단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중소형단 위주로, 그리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대형주 단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을 또 주셨습니다. 워낙 뭐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실적도 잘 나올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크게 뭐 움직이는 테마들이 좀 상위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망한 테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데요. 최근 이제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NC소프트랑 시프트업 관련해서 판호 발급 나오면서 한 2거래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는 좀 이어가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슬희 팀장님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방산 쪽입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엮여있긴 합니다만 대선 이후에도 아마 쭉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 관련된 소식 보면 ICBM 발사 추정된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테마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티웨이와 관련해서는 예림당이 좀 강세 보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하한가로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14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모녀와 이 아들 사이에서 계속 좀 분쟁 이슈 있다라는 부분 제가 짚어드린 바 있고요. 오늘 세 가지 테마 중에서는 어떤 쪽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게임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크래프톤을 제외하고서 고점 대비 평균 한 50% 이상 밀려 있는 게 또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이제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 1년, 2년 정도는 항상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라 사실 3년째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게 굉장히 좀 길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유일하게 이루고 있는 게 크래프톤하고 이제 W게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블록버스터급 신작을 좀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4일에 또 지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스타가 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내년부터 이제 신작이 몰려서 대거 출시가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기업들이 자기네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또 열리는 만큼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또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약세였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판호 발급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앵커님께서 좀 주셨지만은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도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니케 관련해서 중국 판호 발급을 지금 받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최대 주주가 이제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1위 게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니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이런 신작들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판호가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중국 판호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W게임즈도 이제 게임주 치고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 크래프톤과 동시에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웹젠이라든지 컴투스 역시도 이번 지스타에 좀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달에 이제 지스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앞두고 좀 신작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게임 하면 또 엔터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엔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풍 때문에 뭐 YG 플러스 주가가 뭐 158% 이상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급락을 좀 했거든요. 차익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다시 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사실 게임주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연말에는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서 긍정적으로 같이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엔터주는 약간의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저는 엔터주가 가려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에 뭔가 V자 반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많았던 사건 사고들 그리고 노이즈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일시적으로 단락이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25년도부터 앞으로 또 앨범 판매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망은 올해보다는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모아가시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엔저가 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BOJ 금리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동결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라서 이거 지나고 나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분위기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1.25%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2,56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9% 하락을 하면서 73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였다가 지금 기관이 조금 매수를 조금 더 들어와준 상태입니다. 개인이 2,282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7억 원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048억 원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체크해본 결과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다 매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 홀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8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도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6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250억 원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상승 종목 대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자면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몇몇 종목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현재 1.25%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선주와 3,582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가 전망된다라는 이렇게 호재가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1.67%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는 지금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HBM4를 내년 하반기에 개발과 양산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주당 36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금융 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의 제한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상관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펩트론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단연 1위 종목이라고도 꼽히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크게 이슈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라이릴리와의 협약이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비에너지 미네랄로 가면은 고려아연 이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지금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주가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계속해서 91만 8천 원 단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강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로 아까도 봤다시피 네이버와 게임 쪽이 좀 더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캣과 손을 잡고 간판 게임 중 하나인 바람의 나라 2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맵을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종목이 3, 4개, 5개 이렇게 적게 위치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참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 26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반도체 장비랑 방산 쪽에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장 막판에는 힘을 같이 내줄 수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